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에서 신용카드업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일실 안태영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31일 롯데카드의 영업정지가 부과된 사례를 중심으로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로 이어지고 있는 정보유출 제재 이슈에 대해 살펴본 뒤에 2014년 카드사 영업정지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회복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로 달아놓은 것처럼 오늘 발표의 핵심 메시지는 회원 이탈 정도가 관건이라는 점과 영업 재개 이후의 실적 회복 과정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롯데카드 영업 정지가 어떻게 부과되었는지 팩트를 정리하고, 두 번째는 신한카드와 우리카드의 제재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발표의 가장 두꺼운 부분인데, 2014년 카드사 영업 정지가 실제로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데이터로 복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과 그때의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향후 모니터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롯데카드 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정례 회의에서 롯데카드의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1.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고, 정지되는 업무는 신규 회원 관련 카드 업무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환불카드의 신규 발급이 금지되는데, 기존 회원의 경우 카드론, 현금 서비스, 리볼빙 신규 신청이나 이용한도 증액과 같은 서비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완전히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신규 영업만 막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1.5개월이라는 숫자입니다. 사실 지난 4월 사전 통지 단계에서는 4.5개월의 영업 정지가 예고되었는데요. 4.5개월이었던 이유는 과거 정보 유출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위반 정도나 횟수를 고려해서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조항에 근거해서 기본 3개월에 50%를 가중 적용해 4.5개월로 사전 통지가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사후수습 노력과 기존 제재와의 형평성, 그리고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최종적으로는 1.5개월로 대폭 감경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감경폭이 상당히 크다는 점은 이후 신한카드와 우리카드의 제재 수위를 가늠하는 데에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징금은 롯데카드 입장에서 이미 예상된 비용입니다.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50억 원은 작년 4분기에 이미 예상 손실로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무 영향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96.2억 원 역시 작년에 손실 인식을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영업정지입니다. 과징금은 한 번 내고 끝이지만 영업정지는 회원 기반과 실적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상당 부분은 이 영업정지가 실제로 카드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카드사 정보 유출 사례를 통해서 이번 영업정지의 영향에 대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신한카드와 우리카드에 대해서도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영업정지 등 제재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카드사 모두 현재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거나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롯데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이 세 회사의 사고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롯데카드는 작년 7월에서 8월 사이 온라인 간편 결제 시스템이 해킹당하면서 회원 개인정보 약 297만 명, 전체 회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주민등록번호 약 45만 개가 포함되었고, 신용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킹이 발생한 17 해킹이 발생한 지 17일이 지나고 나서야 사고를 인지했고, 9월 1일 금융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신한카드는 조금 다릅니다. 2022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그러니까 3년 넘는 기간 동안 가맹점주 약 19.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건 외부 해킹이 아니라 영업점 관리 직원이 마케팅 목적으로 신규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유출한 사건입니다.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사고를 신한카드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니라 작년 12월 공익 제보를 통해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여부나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주 정보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카드도 유사한 패턴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가맹점주 약 20.7만 명의 정보가 영업센터 직원에 의해 유출되었습니다. 다만 우리카드는 신한카드와 다르게 2024년 4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이를 스스로 발견하고 금융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유출 정보 중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의 이용 사실이 확인되었고, 유출된 정보의 약 3분의 1인 7.5만 명이 마케팅 활용에 동의되지 않았다는 정보까지 밝혀진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세 회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발생 경로입니다. 롯데카드는 외부 해킹이고, 신한과 우리카드는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입니다. 둘째는 인지 경위인데, 우리카드는 자체 점검으로 발견해서 자진 신고를 했고, 신한카드는 공익 제보를 통해 인지했다는 점에서 자진 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차이는 나중에 과징금 감경 여부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정보의 민감도인데, 우리카드는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의 이용이 이미 확인된 반면, 신한카드는 이 부분이 아직 조사 중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들을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고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4년 1월 외부 용역 직원, 즉 제3자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이 세 회사의 시스템에 접근해서 고객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출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 KB국민카드는 약 5,300만 건, 롯데카드는 약 2,600만 건, NH농협카드가 약 2,500만 건으로 합계 1억 400만 건에 달했습니다. 유출되는 항목도 성명, 주민번호, 결제계좌, 신용등급, 연소득, 카드 이용 실적 등 최대 19개 항목으로 민감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 사고로 금융당국은 여전법 제57조에 근거해서 세계 카드사 모두에게 3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한 한편에 금전제재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600만 원 수준으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 신한 우리카드 사고와 비교하면 유출 주체 측면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014년은 보안관리 실패로 외부의 제3자가 뚫고 들어온 사건이었다면 신한 우리카드의 경우 영업 실적을 늘리려는 내부 직원이 스스로 정보를 유출한 사건입니다. 외부의 공격을 막지 못한 것과 내부 통제가 애초에 미흡했던 것과는 성격이 다소 다른 문제입니다. 감독 체계도 그 사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4년 당시에는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등에 근거해서 단독으로 조사와 제재를 주도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책 심의나 조정 기능 위주로 존재감이 다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고,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제재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감독기관이 하나였다면 지금은 금융당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두 군데에서 병행 감독을 받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이 변화가 실제로 금전제재 강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매출액 기반 과징금 산정 체제가 도입되면서 최근 우리카드 사례를 보면 유출 규모가 2014년 정부 유출 규모에 비해 현저히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현재 134.5억 원에 달했다는 점에선 제재 강도가 얼마나 강화됐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한 우리카드에 적용될 수 있는 제재 절차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세 개의 법률이 각자 다 상이한 논리로 작동하고 있는데, 먼저 개인정보법상 과징금입니다. 목적의 이용이나 제공 또는 법률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이 등에 부과되는데, 부과 한도는 전체 매출액의 3%입니다. 여기서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산정 절차는 4단계로 먼저 기준 금액을 산정하고 그 다음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 기준율을 0.03%에서 2.7% 사이로 정합니다. 이후 가중이나 감경 사유를 반영해서 1차와 2차 조정을 거친 뒤 마지막으로 최종 과징금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신용정보법상 과징금입니다. 신용정보 전산 시스템의 안전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3자에게 신용정보를 무단 제공했을 때 주로 부과됩니다. 여기도 매출액의 3%가 한도이긴 한데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해킹처럼 외부 침해 사고인 경우에는 단서 조항이 적용되어서 과징금이 50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번에 롯데카드가 50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도 바로 이 조항 때문인데요. 이미 또 동일한 위반 행위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업법상 영업정지입니다. 카드회원 의 신용정보나 고객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때 주로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위반의 정도나 횟수를 고려해서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2014년 당시에는 영업정지 부과 가능 기간의 상한이 3개월이었는데 2015년 법령 개정으로 지금은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즉, 제도적으로 보면 지금이 과거보다 훨씬 무거운 제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롯데카드가 1.5개월로 감경된 건을 보면 실제 운영에서는 사안의 경중과 정상 참작 사유가 비교적 넓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는 앞으로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핵심 변수는 향후 조사에서 신용정보 유출이나 관련 법령 위반이 추가로 확인되느냐입니다. 2014년 사고 때는 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여전법 위반이 적용되어서 3개월의 영업정지가 나왔고, 금번 롯데카드도 신용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과거 사례를 보면 신용정보 유출이 확인되는지 여부가 영업정지 부과의 분수령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는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정보가 개인정보 위주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 제재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신용정보 유출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영업정지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롯데카드 영업정지 기간이 사전 통지 대비 감경된 점과 여전법 시행령 별표 2번에 나와 있는 위반 행위별 영업정지 기간 예시들을 살펴보면 설령 영업정지가 나오더라도 3개월을 넘길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신한카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요. 위반 법령 자체는 우리 카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자진신고 여부입니다. 신한카드는 공익제보로 사고가 드러났기 때문에 자진신고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 경우 과징금 감경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징금 산정 4단계 중에 2차 조정 단계에서 자진신고 여부가 감경 사유로 반영되는데 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결국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주가 얼마나 되는지, 또 주민등록번호 관련 위반이 확인되는지 여부가 위반의 중대성 판단과 부과 기준율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최종 과징금 규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제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카드사 영업정지가 실제로 카드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데이터로 복기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롯데카드 영업정지 건 등을 가늠해보는 파트입니다. 분석 대상은 영업정지를 받았던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이고 비교군으로 신한, 삼성, 현대, 우리, 하나카드를 타 카드사로 묶어서 비교했습니다. NH농협카드는 은행 내 사업부 형태로 영업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먼저 카드 이용 실적입니다. 회원수 감소와 카드론 신규 취급 중단 등의 영향으로 2014년 KB국민카드의 카드 이용 실적은 69.7조 원, 롯데카드는 41.3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9%, 3.1% 감소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타 카드사의 평균 성장률이 3% 이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업정지의 충격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드 이용 실적은 영업 재개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2016년까지도 타 카드사의 평균 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회원수를 살펴보면 영업정지 기간 중 약 5% 감소했습니다. 슬라이드 하단표를 보시면 2014년 6월 말 활성 회원수가 KB국민카드는 773만 명, 롯데카드는 636만 명으로 2013년 말 이후 6개월 동안 각각 7.5%, 11.7%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폭에는 2014년 연초에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 직후 회원 이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영업 정지 기간 중에 회원수 감소폭은 약 5%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감소가 신규 회원 유치가 막혀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회원의 탈회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영업 정지가 시작된 직후 신뢰도 저하로 인해서 기존 회원의 해지가 급증했는데 2014년 3월 한 달 동안 KB국민에서 13만 명, 롯데카드에서 15만 명이 탈회했습니다. 특히 비은행계이고 시장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리에 있었던 롯데카드의 이탈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회복 속도를 보면 두 회사가 확연히 차이를 보입니다. KB국민카드는 약 2년, 롯데카드는 약 4년이 지나서야 2014년 이전 수준의 회원수를 회복했습니다. 이 차이는 신규 회원 모집 구조에서 비롯되는데, 롯데카드는 모집인 위주의 채널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영업 정지의 영향으로 모집인 수가 2014년 한 해 동안 약 4%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KB국민카드는 애초에 모집인 의존도가 낮았고 은행 연계 영업이라는 대체 채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 재개 이후에 오히려 모집 활동을 강화해서 시장의 신규 모집 인력을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영업 재개 이후 탈액 또한 안정화되는 속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KB국민카드는 분기별 탈액 규모가 25만 명 정도로 비교적 빠르게 평년 수준을 되찾은 반면에 롯데카드는 분기별로 30에서 35만 명 수준으로 한동안 평년보다 높은 이탈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업 정지가 수익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익성 악화의 진짜 원인은 조달 비용이나 대손 비용이 아니라 회원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의 급증이었습니다. 먼저 ROA를 보면 KB국민과 롯데카드 모두 2014년 상반기 각각 2.4%, 2.5%에서 2017년 1.8%, 0.5%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조달 비용률과 대손 비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왼쪽 슬라이드 표를 보시면 KB국민의 조달 비용률은 2013년 2.5%에서 2017년 1.5%로, 롯데카드 또한 2.5%에서 1.7%로 떨어졌습니다. 대손 비용률도 KB국민은 하락하고 롯데카드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즉, 비용 측면에서 조달이나 대손 쪽은 오히려 우호적이었음에도 ROA가 떨어졌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비용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그 비용은 바로 마케팅 관련 비용입니다. 모집 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합쳐서 카드 수익으로 나눈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상반기 KB국민과 롯데카드가 각각 26%, 28.6%였는데 2017년에는 38.1%, 42.4%까지 치솟았습니다. 롯데카드는 영업정지 초기에 모집 인력이 대거 이탈하면서 기존 회원을 붙잡기 위한 마케팅비를 우선적으로 확대했고, 이후 영업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모집 비용까지 겹치면서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모집 및 의존도에 따라 양상이 달랐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원래 모집 비용 비중이 작았어서 2013년 모집 비용률이 3.8%로 업계 최저 수준이었는데 영업 재개 이후 신규 모집 인력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2015년에는 7.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롯데카드는 모집 조직이 위축된 상태에서 마케팅 지출과 더불어 모집 비용이 이중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카드업권 전반에서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긴 했지만 영업 정지를 겪은 두 회사의 증가폭이 유독 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측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체 채권 비율은 영업 정지 기간 중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빠르게 정상화되었습니다. 2014년 상반기 KB국민과 롯데카드의 연체채권 비율이 0.2에서 0.3%포인트 정도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타 카드사는 오히려 이 비율이 하락했다는 점에서 대조적입니다. 다만 이 상승은 실제 부실채권이 늘어서라기보다는 카드론 신규 취급이 중단되면서 분모가 줄어드는 효과, 즉 모수 감소 효과에 주로 기인합니다. 영업재개 이후 신규 자산 취급이 정상화되면서 연체채권 비율은 빠르게 하락했고 두 회사 모두 업계 평균 수준의 건정성을 되찾았습니다. 레버리지 배율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외형이 역성장하면서 레버리지 배율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영업재개 이후 줄어든 실적과 사업 기반을 만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산을 확대하면서 레버리지 배율 상승 속도가 업계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롯데카드는 수익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이익 유보 여력이 줄어들었고요. 이 상황에서 배당까지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2017년 말 5.1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영업 재개 이후 자산 포트폴리오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KB국민카드는 줄어든 영업 기반을 만회하기 위해 카드론을 중심으로 자산을 확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카드론의 연체율은 1%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반면 롯데카드는 회원 기반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뎠기 때문에 카드 자산 중심의 성장에는 제약이 있었고, 대신 중도금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팩토링 채권과 같은 비카드성 대출 채권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 기반을 다변화했습니다. 이 대출 채권 확대 기조는 영업재개 이후 수년간 이어졌고, 2020년부터는 부동산 금융까지 취급 범위를 넓혔습니다. 정리하면 자산 건전성 지표 자체는 단기 충격 이후 빠르게 정상화됐지만, 레버리지나 수익 구조 측면에서는 수년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가 이어졌다는 점이 과거 사례의 특징입니다. 이제 시선을 현재로 옮겨서 2014년과 지금의 영업 환경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입니다. 2014년은 저물가와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경제가 호조세를 보였던 시기입니다. 실질 GDP 성장률이 3.2%로 높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에서 2%로 인하하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쳤고, 소비 심리도 좋아서 민간 소비 지출이 전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에 힘입어 GDP 성장률이 2%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고금리를 감안하면 내수 회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과거 대비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보다 기준금리 방향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기준금리는 2.5%에서 지난 7월 2.75%로 인상되었습니다. 2014년이 성장하면서도 물가가 안정적이었던 좋은 조합이었다면, 지금은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와 금리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익 창출 환경으로 넘어가면 상황은 더 뚜렷합니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반복적으로 인하되면서 카드업의 주력 자산인 일시불 결제 자산의 수수료율이 2014년 1.65%에서 올해 1분기 1.37%까지 떨어졌습니다. 2012년 여전법 개정으로 적격 비용에 기반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에 3년마다 이 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었고, 작년 2월에도 추가 인하가 있었습니다. 대출성 자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까지 겹치면서 카드론 확대를 통한 수익 기반 확충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카드론 이자율이 과거 14.7%에서 지금 13% 정도로 낮아졌는데, 이는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0%까지 인하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최근 현금 서비스 이자율이 소폭 오르고 있긴 하지만,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차주의 상환 능력이 함께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기업금융이나 법인카드 같은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하고 있지만, 카드사는 기업금융 네트워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폭의 이익 기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최근 홈플러스 부실 사태에서 보듯이 특정 거래처의 신용위험이 현실화된다면 손실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산 건전성 관리와 규제 환경 쪽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차주 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신용사변이 시행되었고, 10월에는 배드뱅크가 설립되는 등 취약차주 지원 정책이 확대되었는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의 공유와 활용이 제한됩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미 장기 연체 채권을 대부분 상각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차주의 도덕적 해이나 의도적인 상환 유예 가능성이 자산 건전성 관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포용금융 강화 기조를 감안했을 때 이런 차주 보호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드론 관련 구제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카드론이 통계상 기타 대출로 분류되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일반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지 않았고, 연체율과 같은 건전성 지표 위주로만 사후 관리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카드론이 DSR 산정 대상에 포함되었고, 작년부터는 통계상 분류가 기타 대출에서 신용대출로 바뀌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 편입됐습니다.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당국이 카드론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1에서 1.5% 수준으로 관리하라는 방침까지 전달한 상태입니다. 다만 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같은 자산 건전성 규제 체제는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관리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해 2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데 고의나 중과실로 3년 이내 같은 위반을 반복했거나 피해 규모가 1천만 명 이상이거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행 매출액의 3% 이내였던 과징금 상한이 10%까지 확대됩니다.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즉 CPO를 지정할 때 이사회 의결을 결정하고 2027년 7월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취득도 의무화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신한과 우리카드 조사와는 무관하게 앞으로 카드업권 전체가 짊어져야 할 규제 비용이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여 현재의 영업 정지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원 이탈 규모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영업정지 당시 회원 감소폭이 클수록 영업 재개 이후 회원 기반 회복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롯데카드에 부과된 영업정지 기간은 2014년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회원수 감소폭은 과도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자연 탈회뿐만 아니라 브랜드 경쟁력, 고객 신뢰 변화 등에 따라서 추가 이탈 규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될 점입니다. 문제는 비용 측면입니다. 2014년 전원카드사 평균 조달 비용률과 대손 비용률이 각각 약 2.2% 수준이었고 이후 수년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두 비용률 모두 각각 2.4%로 과거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세를 감안하면 이 높은 비용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카드채 만기 구조가 단기화된 점과 조달 비용의 금리 민감도를 높이는 점이고 과거 대비 높은 연체 전율 역시 수익성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부담도 새롭게 추가됩니다. 정보보호 내부 통제를 고도화하는 것은 소비자 신뢰 제고와 사고 예방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직과 예산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추가 투자를 수반하게 됩니다. 실제로 롯데카드는 향후 5년간 1,000억 원 이상을 정보보호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도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강화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내부 통제 절차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영업정지 기간 중 회원 축소 정도와 함께 영업재개 이후에 회원 기반과 수익성 회복 과정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네, 언급했듯이 이제 회원 축소와 영업 재개 이후 회복 과정을 투트랙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데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과 높은 비용 부담에 따른 수익성 관리 필요성을 감안했을 땐 이 회원 기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확대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 재개 이후 회원 수 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실적 회복 지연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카드워커는 결제 서비스 중심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과 수익 창출력을 바탕으로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은 업종입니다. 그러나 현재 회복 여건이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과거 수준의 회원 기반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카드사 영업정지 영향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한국기업평가는 신한카드와 우리카드에 대한 제재 수위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 분석을 통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